2020년도 지방직 서울시 조림학 9급 기출문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진행할 것은 2020년도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직 서울시 9급 문제이고요. 비책형 기준으로 설명을 들어볼 거예요. 그런데 어제 임업경영 해설할 때도 기본적으로 임업경영도 굉장히 여러 파트에서 골고루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림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트 1부터 파트 11까지 2020년도 교재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유일하게 기출문제가 안 나온 파트가 딱 한 파트가 있어요. 지금까지 파트 1에서 계속 꾸준히 한 문제 정도는 문제가 나와줬었는데 올해에는 파트 1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게 좀 이제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파트 2부터 파트 11까지 그리고 부록에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지침까지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먼저 간단하게 파트 2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파트 2에서는 이번에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파트 3 같은 경우는 한 문제, 그리고 파트 4 같은 경우 이번에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파트 5 종자 파트 여기에서 또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파트 6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파트 7에서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파트 8에서는 두 문제, 그리고 파트 9에서 또 세 문제, 파트 10에서 한 문제, 파트 11에서 세 문제. 이번에 파트 11에서 세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거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특징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파트 10, 11 부분에서는 많이 출제가 안 되는 그런 추세를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파트 11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 파트 11에서 세 문제 출제가 된 거가 완전 생판 모르는 부분에서 출제가 된 게 아니고 산불이라든지 아니면은 대기 오염물질 이런 것들 워낙에 출제가 또 많이 됐었던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도 중요하게 다뤘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파트 11에서 이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별로 크게 어려움 없이 답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로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부록에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지침,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지침에서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파트 1만 빼고는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이 기술, 조림 기술과 관련되는 7, 8, 9 부분, 이 부분에서 또 다른 파트들에 비해서 또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항상 7, 8, 9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대학교재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조림학 본론이라고 말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이렇게 이 7, 8, 9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파트 2하고 3 부분 같은 경우는 대학교재 기준으로는 수목생리학 책 그 부분이 이렇게 수목생리와 관련된 게 총 3문제, 그리고 생태 파트와 관련된 게 1문제, 그리고 사실 종자하고 육종은 어떻게 보면 같이 세트로 묶어서 봐도 무관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자와 관련된 이 육종 이건 같이 통으로 묶어서 봐도 무관한데 이 부분에서 세 문제. 그러니까 수목생리 부분에서 3개, 종자하고 육종 파트에서 3개, 거기에다가 원래 항상 많이 나오던 이 기술과 관련된 이 본론 파트에서는 비교적 다른 부분보다는 좀 많이 출제가 되어서 8문제. 그리고 수종의 특성과 보호 파트에서 이렇게 4문제, 특히 보호에서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죠. 그런데 사실 이 파트 7, 8 부분, 파트 7, 8, 9 부분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지침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지침을 무시하면 안 되고 이 부분, 앞부분으로 공부를 하실 때 지침까지도 같이 꼭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제는 어느 파트만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고득점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주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봐야지 고득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조림학 시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되었지만 문제의 난이도는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좀 고득점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조림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사실요.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열심히 보셨다라고 이제 한다면 굉장히 많이 맞힐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네, 그러면 1번부터 설명 볼게요. 사실 이번에 조림학은 뭐 총평과 관련해서 길게 설명할 게 없어요. 워낙에 그냥 무난하게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먼저 여기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몸의 나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정답은 3번. 3번이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1 찌끄고 1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이제 삼목묘이다라는 거는 다 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 나이가 1살짜리, 그리고 줄기 나이가 1살짜리,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1 찌끄고 1묘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표시를 한번 해본다면 뿌리 나이가 1년, 줄기 나이도 1년인 삼목묘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면은 아주 정확하게 표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삼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삼목은 영양분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파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파종을 해서 우리가 묘목을 얻는 것은 실생묘죠. 이거는 종자, 씨를 뿌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삽목을 했다라는 것은 가지의 끝부분, 줄기 끝부분 같은 경우를 딱 잘라가지고 땅에 꽂았다. 씨를 뿌린 게 아니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파종이라는 말 자체부터 여기에서 딱 이거 틀렸다라고 딱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번 보기에서는 이 파종이라는 표현, 이게 키워드로 얘 때문에 여기 이 문장이 틀린 걸로 이렇게 보셔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천연갱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 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수종이 혼유하기 때문에 지력 유지에 불리하다가 아니라 천연갱신을 실시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나무들이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잘 보호가 된 것이고 환경이 잘 유지가 된 거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지의 악화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력 유지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천연갱신을 실시하는 것은 방금 임지 악화를 줄인다라는 표현 자체가 지력 유지에 오히려 더 유리한 거죠. 지력 유지에 불리하다라는 표현은 어디에 연결이 되어야 하냐면 인공조림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지력 유지에 불리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인공조림을 실시한다라고 하면은 파종을 하거나 식재를 하기 전에 햇빛이라든지 바람으로 인해서 땅 윗부분이 건조해진다거나 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분도 막 날아가고 바람에 의해서 흙들도 막 날아가고 포토 유실되고 굉장히 뭐 침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까지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공조림을 하면은 이 임지의 상태가 불량해질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토양 생태계가 교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또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 되죠. 그래서 인공조림을 했을 때 환경이 악화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인공조림을 했을 때 조림 실패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공조림하고 천연갱신하고 비교를 해보면 항상 생태적으로 좋은 것은 천연갱신. 그죠? 그리고 생태적으로 불리한 것은 인공조림. 그런데 작업하기 편한 것은 아무래도 인공조림이 작업은 편하다. 그죠? 그런데 천연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작업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천연갱신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데 인공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은 좀 빨리 좀 끝낼 수가 있다. 이런 거가 특징적인 사항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우리가 빠삭하게 외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을 그냥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답이 2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1번 보기 같은 경우 조림 실패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수종 선정을 잘못해서 조림 실패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인공조림을 했을 때. 그렇죠? 그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선택을 못했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1번 보기 조림 실패가 될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그건 이제 인공조림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또 인공 단순림보다 생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위해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그리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종자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맹하갱신이 된다거나 해서
또 나무들이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수의 보호를 받아서 아주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거가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공조림을 하면은 주로 동령 단수님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동령 단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환경 인자의 변화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인공조림과 천연갱신은 항상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태감벌을 하기 위한 대상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답은 4번이 되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트 8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지침에서도 또 언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양쪽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지침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이거를 포함한 게 아니라 뒷부분에 덩굴 제거와 관련한 거, 그거를 제가 이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지침 한 문제 거기에다가 이제 포함을 시킨 것이고요. 왜냐면 이건 파트 8에서 그냥 그대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거는 장벌기의 인목생장이 양호한 소경제, 여기에서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량 대경제, 우량 대경제로 여기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간벌 실행 전에 재벌 같은 이런 무육 작업을 실시한 인분, 요런 거는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어린 나무 가꾸기 등 숲 가꾸기를 실시한 살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린 나무 가꾸기하고 재벌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숲 가꾸기를 실행하지 않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잇목간, 상층 잇목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실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우리 교재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세목의 평균 수거가 10m 이상이라는 거 숫자 기억해 주셔야 되고 지위 중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죠.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갱신 파트 부분이에요. 이거는 내용을 잘 안 보고 왠지 딱 그림만 딱 보면 왠지 어려운 거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줄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먼저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기존 인목의 근계경합이라고 하는 것이 가 부분으로 갈수록 굉장히 크고 여기 라 부분으로 갈수록 근계경합이 작아져요. 그러면 기존 인목의 근계경합, 뿌리끼리 서로 수분, 양분 내가 먹겠다고 싸우는 거, 그게 근계경합이죠. 근계경합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땅에 나무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 쪽으로 갈수록 임지에 나무가 많은 거, 라 쪽으로 갈수록 임지에 나무가 적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 인분으로부터 종자 공급도 가 쪽으로 갈수록 많고 라 쪽으로 갈수록 적어요. 그럼 한마디로 이거 같은 경우도 기존 인분으로부터 종자 공급이 잘 되기 위해선 당연히 나무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 라 쪽으로 가면 이게 적어진다는 것 자체가 나무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항상 기존 인분으로부터 종자가 공급이 제일 많이 되는 곳은 뭐예요? 여기 딱 답만 여기다가 적어왔어요. 왜냐면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택벌 작업. 택벌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숲땅에 나무가 항상 충분하게 있어서 꾸준히 종자가 땅으로 지속해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택벌 작업을 했을 때 이런 곳이 숲땅에 나무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라 쪽으로 갈수록 숲땅에 나무의 숫자가 적어지는 거,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가 쪽은 산광과 직사광이 다 적어요.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햇빛이 많이 걸러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라 쪽으로 갈수록 직광과 산광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센 빛이 많이 내려오는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센 빛이 많이 내려오는 조건, 그런 것은 한마디로 양수들이 살아야 되는 조건이 되는 거죠. 개벌 작업, 양수, 그죠? 그리고 모수림 작업도 양수. 그런데 택벌 작업은 명확하게 음수, 딱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이 산벌 작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음수하고 양수 둘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산벌 작업은 우리가 음수를 골라내야 돼요.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극단의 양수만 아니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4번의 답이 2번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림이 나오면 우리가 굉장히 뭐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냥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최종 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네요.
최종 원이라고 하는 것은 질 좋은 종자를 얻기 위해서 내가 만드는 것이 최종 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 좋은 종자를 얻기 위해서 좋은 형질이 가진 수형목이라고 하는 애들을 꽂아가지고 우리가 만든 게 최종 원이고, 그리고 반드시 최종 원과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최종 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최종 림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최종 원을 만들었을 때에 아무래도 나무들이 자라는 동안 종자를 못 얻는 기간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필요한 종자를 어디선가 얻어야 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수종의 나무들이 굉장히 질 좋은 숲을 형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숲을 최종 림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종자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최종 원에서 종자를 얻었는데 종자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또 최종 림을 이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부족한 숫자의 종자를 또 보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정답은 여기 3번이 되는 것이죠. 최종 원의 종류는 클론 최종 원과 실생 최종 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클론 최종 원이라고 하는 거가 한마디로 영양계 최종 원과 같이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생 최종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자를 파종을 해가지고 우리가 최종 원을 만들었으면 그게 이제 실생 최종 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풍매 차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풍매, 충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분 수정을 해가지고 종자를 얻은 거, 그렇죠? 풍매 차대는 바람으로부터 날아가는 그런 꽃가루, 그 꽃가루가 바람으로부터 날아가는 거가 풍매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풍매로 인해서 종자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최종원을 만들었다. 이거는 영양 번식을 시킨 게 아니라 실생 최종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영양계 최종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목 또는 산목 같은 영양 번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영양계 최종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2번을 한번 봐주시면은 동일 클론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가 쉽도록 인접하게 배치한다. 이거 완전 틀린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최종 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는 항상 타가수분하는 거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이론 수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타가수분을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자가수분되었을 때의 자식 약세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좋은 질 좋은 종자를 얻는 것이 목적인 이런 곳에서는 절대 자가수분된 결과를 얻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동일 클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클론 최종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만약에 클론 최종원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나무에서 가지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여기 가지 끝부분들을 뚝뚝 잘라가지고 내가 최종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로부터 가지를 얻어서 삽목을 해서 걔네를 가지고 땅에 심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얘네들이 이렇게 다 각자 땅에 뿌리를 받고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이 하나의 나무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영양 번식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다 땅에 뿌리를 받고 각자 살고 있어도 유전적인 특성은 다 똑같은 특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수분 수정이 된다거나 하면은 이거는 자가 수분된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질 좋은 종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좀 찌질한 종자가 나오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은 클론 간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한 클론 주변에 두 줄은 한 클론 주변에 2열은 적어도 다른 클론으로 둘러싸이도록 배치한다. 적어도 다른 클론으로 둘러싸이도록 배치를 해야 한다라는 거가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접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최종 원에서 세대가 진전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최종원을 만드는 것 자체가 질 좋은 수형 모구 선정을 해서 걔네를 가지고 만드는 게 최종원인데, 그 질 좋은 애들로부터 후대를 얻었으면 질 좋은 나무들만 얻어서 이제 질 좋은 니네끼리 수분 수정해서 나한테 종자를 줘, 이렇게 해서 종자를 얻었으면 그건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후대는 전 세대보다 더
유전적인 특성이 더 좋은 애들이 되겠죠. 왜냐면 질 좋은 부모 세대들끼리 수분 수정해서 나온 거니까. 그죠? 그러면 또 걔네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다음 후대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질 좋은 애들 중에서도 또 특히 또 그렇게 질 좋은 애들끼리의 조합이 된 애들로부터 또 다음 후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 세대보다도 더 좋은 형질을 가진 애들의 조합이 또 나오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 원에서는 세대가 진전이 되면 계량효과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더 높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죠. 후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좋은 애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 원에서도 간벌을 실시한단 말이죠. 최종 원에서 간벌을 실시한다. 그렇다면은 이미 수영목 자체가 질 좋은 애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좋은 애들만 남기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내가 그냥 수영목을 만든 그 1세대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 1세대에서 질이 좋은 애들만 남기고 좀 찌질한 애들은 싹 없앴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다음 세대로 넘어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남아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싹 걸러진 애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걔네를 우리가 1.5세대, 최종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후대, 완전히 수분 수정이 되어서 다음 세대가 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질 좋은 애들만 싹 남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1.5세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질 좋은 애들만 남겨놓으면 걔네끼리 수분 수정해서 후대가 나오면 당연히 전 세대보다 더 좋겠고, 그리고 그 후대에서도 또 유전 간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좋은 애들끼리 수분 수정이 된 거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좋은 애들만 남기고, 그리고 특히 더 좋은 애들끼리 수분 수정돼서 또 후대가 생기고,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좋은 후대가 나오는 거죠. 사실 이 최종 원과 관련된 문제도 기출문제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이러한 것들 열심히 보셨으면은 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의 답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 그죠? 우리는 이거 이론 수업이라든지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청동색이라는 말이 나왔다 볼 필요도 없다 그랬어. 무조건 답 이거라고 그랬어. 그죠?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거는 꼭 맞춰주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은 여기에서 답을 찾았으면은 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답 이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텐데, 왠지 시험장에서는 설마 나한테 이렇게 간단한 걸 답을 찾으라고 했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아니야 다른 거야 라고 막 1번 막 이렇게 해버리죠. 그래갖고 틀리고 나와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래버리고. 그죠? 그냥 핵심만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돼요. 괜히 시험장에서 긴장해가지고 막 흔들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맞출 수 있는 것도 틀리고 나오잖아요. 꼭 고치면 틀려요. 고쳐갖고 많은 경우 많지 않아요. 그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세요. 예. 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회녹색 반점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사항이 되죠. 회녹색 반점. 회녹색 반점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사항이 되는 것이고, 2번 보기에 있는 것은 이거 오존이죠. 이 오존이라고 하는 것은 책상 조직이 붕괴되어서 백색화된다. 책상 조직이 붕괴되어서 백색화된다. 또는 뭐 표백화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4번 보기에 있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황산가스예요. 이것은 물에 젖은 듯한 모양이 나타난다. 물에 젖은 듯한 모양. 이런 키워드들만 확실하게 딱 잡고 계셔도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워낙에 여러 번 출제가 된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 우리 교재에서 표 11-4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7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과 관련한 문제, 이러한 것들도 보호파트에서 워낙 많이 출제가 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산불 피해 지역은 수분 침투성이 증가한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산불이 나지 않은 지역보다 저수 능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산불이 나면은 낙엽층도 타버리고 또 토양에서
토양의 공급 형성하는 데에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는 부식질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토양을 다공질로 만들어서 투수성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부식질이 타버렸다라고 하면 투수성이 낮아지죠. 투수성이 한마디로 수분 침투성이잖아요. 그죠? 공극이 파괴가 돼가지고 밑으로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잘 못 내려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산불이 난 곳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표 유하수가 늘게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표 유하수가 늘게 된다. 왜냐면 공극이 파괴돼서 물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땅 위에 물이 고여있다가 그냥 막 줄줄줄줄 흘러가는 그런 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지표 유하수 때문에 홍수가 난다거나 하는 그런 아주 불상사가 생기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저장하는 능력인데, 물을 저장을 하려면 공극을 통해서 물이 밑으로 내려가야지 저장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일단 내려가지 못하는데 무슨 저장하겠어요? 저수 능력이 완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불 피해 직후에는 토사 유출이 극심하다. 아무래도 토양에 살고 있는 식생들이 타버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토사 유출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뭐 식생이 있어야지 토사 유출이 안 된다. 토사 유출되고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식생을 심어줌으로써 토사 유출 방지한다, 많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고 있는 애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토사 유출이 굉장히 심해진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식물들이 살 수 있게 되면 그때는 토사 유출이 안정화되는 거죠. 식물이 없으면 토사 유출이 심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산불이 난 곳에서 하류수들 같은 경우 맹하갱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음 보기 중에서 자연적으로 산불 난 후에 자연적으로 갱신이 잘 되는 애를 찾아라, 뭐 가장 빨리 자연적으로 갱신되는 애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하류수 찾으시면 돼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맹하 발생이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신갈, 부천 같은 이런 하류수들이 맹하 발생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불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표화, 수간화, 수관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지표화 같은 경우는 엄청 막 무서운 물은 아니에요. 엄청 무서운 물은 수관화가 무서운 물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표화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림 토양의 표면이니까, 토양의 표면이니까 지표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산림 토양의 표면을 태우기 때문에 대경목에 뿌리는 피해가 적다. 그런데 굉장히 어린 나무들 같은 경우는 좀 피해가 생기지만, 이렇게 많이 자라는 이런 대경목은 피해가 별로 크지 않다라는 것이 또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지침과 관련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답은 8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화학적 덩굴 제거 작업은 대상지 내에 덩굴 종류와 양을 고려해서까지는 맞아요. 양을 고려해서 2, 3회 실시한다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2, 3회 실시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 2020년도 교재 기준으로 717페이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지침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학 약재 처리 24시간 내 강우가 예상이 되면 약재 처리 작업을 중지하고, 또 특히 이거 3번 내용, 이 3번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많이 본 사항이라서 3번 가지고서 아마 고민하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디칸바 액제 같은 경우는 주변 식물에 약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이거 어디 있는지 알겠어, 보기는 봤는데 싶은 것들이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분명히 봤는데 답이 뭔지 헷갈리네, 막 이렇게 이제 아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지침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항상 우리가 숫자들 있죠. 숫자들 위주로 애들을 눈도장을 콕콕 찍어주세요. 왜냐하면은 실제 출제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본다면 제일 문제 내기 편한 거, 논란 여지가 없게 문제 내려면 숫자 바꾸는 게 제일 편해.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지침에서 아직 확실하게 내가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숫자들만 현관 펜칠해가지고 숫자만. 근데 사실 숫자도 한두 개가 아니라서 좀 굉장히 피곤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나온 것들은 꼭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산지 왜 이렇게 짝지어진 거? 이 정도 맞추셔야 돼요. 그죠? 지금 어제 이목경도 그렇고 지금 조리막도 그렇고 맞춰주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되게 많아요. 민망하게도. 그렇죠? 그런데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예 생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 맞아 이거 내가 맞춰줬어야 되는 문제였는데 이렇게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틀리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이거 다시 보니까 이걸 내가 왜 틀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학명들도 아주 기본적인 학명들로 구성이 된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죠.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사방오리나무이죠. 사방오리나무.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성명만 딱 보고 아 이거 오리나무이네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어도 크게 무리 없는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종명은 굳이 뭐 몰라도 답찾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2번 보기 같은 경우는 일본 이깔나무 또는 낙엽송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2번은 일본 이깔 낙엽송 이렇게 불러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3번 보기 같은 경우는 독일 가문비나무 그리고 4번 보기 같은 경우는 아예 이름이 나 리기다 소나무야 라고 아예 대놓고 써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2번하고 3번은 어디서 왔어? 아예 대놓고 알려줘요. 그죠? 대놓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2번, 3번 보기 같은 경우는 학명이 이게 무슨 나무인지만 알고 있었다라고 친다면 그래서 왜 이렇게 짝지어진 것은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일본에서 온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낙엽송과 사방오리나무. 나 일본에서 왔어. 아예 대놓고 그죠? 이름 자체가 일본 이깔나무하고 그리고 이 사방오리나무 외에도 삼나무 편백이 또 일본에서 왔죠. 삼나무 편백. 얘네들이 일본에서 온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독일 가문비나무. 독일 가문비나무는 독일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독일 가문비나무와 이태리 포플러는 유럽에서 왔다. 우리 교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리기다 소나무, 테다 소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이런 애들은 미국에서 왔다. 미국에서 왔다. 얘는 유럽에서 왔다. 얘는 일본에서 왔다. 그래서 미국에서 온 거는 리기다 소나무, 테다 소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그리고 백합나무 이러한 애들이 미국에서 온 애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9번에는 답이 1번,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에 대한 가해 형태가 다른 산림 해충으로 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답은 4번. 이 집시나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시나방이라고 써도 돼요.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지금 써 있어요. 그리고 얘는 또 어떻게 부르냐면은 매미나방. 이렇게도 써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아마 매미나방이라고 써 있고 괄호 안에 집시나방이라고 써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답은 10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솔수염 하늘소라고 하는 것은 천공성 해충에 속하는 것이죠. 솔수염 하늘소는 천공성 해충이다. 그러면 천공성 해충에 속하는 것은 솔수염 하늘소 그리고 북방수염 하늘소 이런 것들 외에 여기 보기에 있는 애들 기준으로 소나무좀과 박쥐나방 소나무좀과 박쥐나방이라고 하는 것이 천공성 해충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문제 보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또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 광릉길 나무좀 광릉긴 나무좀 이런 애들도 천공성 해충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다른 애들 오리나무 잎벌레 그리고 솔나방 그리고 잣나무 넓적 잎벌 미국 흰불나방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면 1번 보기하고 3번 보기 같은 경우는 식엽성 해충에 속하는 것이죠. 1번과 3번은 식엽성. 이거는 적은 것처럼 2번 보기는 천공성. 그리고 여기 집시나방, 매미나방이라고 써있는 거, 이것도 식엽성 해충이에요. 그래서 4번 보기만 식엽성 해충과 천공성 해충이 같이 섞여 있는 이런 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호 파트를 보시면은 제가 올해는 보호 파트에서 이런 해충과 관련한 내용이 좀 많이 좀 추가를 한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냥 산림자원 직료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내용들을 일일이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올해 이렇게 해충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보강한 이유는 우리 조리막책을 가지고서 보호직료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보호직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충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제가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산림자원 직료를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분, 식엽성 해충 이름, 그러면 천공성 해충 이름, 충형형성 해충 이름 이러한 것들이랑 그 전에 많이 출제가 되었었던 내용들 위주로만 핵심 키워드들 정도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많은 년들을 일일이 다 꼼꼼히 뭐 방제 방법부터 해서 어떤 약을 쓰는 이런 걸 다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답이 4번이 되는 것이고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량 묘목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답은 3번. 츠가가 정화보다 우세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우량한 묘목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주지가 세력이 강하고 곱게 자라는 것까지는 좋아요. 네. 그런데 정아가 츠가보다 우세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장지나 하아지 형태의 주지가 발달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주지가 세력이 강하고 곱게 자라면서까지는 맞는데 츠아가 정아보다 우세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아가 츠가보다 우세해야 한다로 바뀌어야 그래야 이제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전적 품질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수세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TR율이 정상 범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신 사항이고요. 그래서 TR율이 정상 범위 또는 TR율이 낮은 것이 좋다. 둘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TR율이 높은 것만 안 되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뭐 측근과 세근, 주근 이러한 것들이 아주 잘 발달이 된 거, 그렇죠? 그래서 근계 발달이 충실한 거. 그런데 특히 측근과 세근 같은 경우는 사방으로 균형 있게 발달이 되어야 좋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수종 고유의 광택이 유지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고, 상처 없고 병해충 피해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균근 또는 근류근의 부착이 충분히 잘 되어 있으면 더 좋다. 그렇죠? 그래서 균근하고 근류근은 서로 다른 거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렇죠? 이건 다른 애들이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근류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질소고정 미생물. 그죠? 균근은 곰팡이. 외생균군, 내생균군 할 때 그 균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균근은 곰팡이, 근류근 이건 질소고정 미생물, 이거 박테리아, 세균이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류자가 들어가면 질소고정 미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류자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균류라고 하는 거는 좀 따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죠? 이 균류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의 균류와 좁은 의미의 균류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넓은 의미의 균류는 곰팡이, 박테리아 이런 걸 다 포함을 하는 의미이지만 좁은 의미의 균류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만 딱 표현하는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요것만 좀 따로 구분하고 그 외에 류자가 들어가면은 질소고정 미생물로 다 통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1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이렇게 질소고정 미생물이 딱 나왔죠. 정답까지 그냥 아예 표시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지워버렸네. 오리나무에 공생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고 답은 프랑키아. 그래서 이 아조토박터와 클로스트리디움 얘네들도 질소고정 미생물은 맞아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공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생활을 하는 미생물이다. 그런데 아조토박터라고 하는 것은 호기성,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하는 것은 혐기성의 특성을 가진다. 얘는 공생하는 게 아니라 자유생활한다. 그리고 프랑키아라고 하는 것이 오리나무류와 공생하는 것이고 라이조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콩과하고 공생하는 애가 되는 것이죠.
그죠? 라이조비움은 콩과하고 공생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뿌리혹 박테리아 이렇게 많이 언급을 했었던 거가 주로 이 다라이조비움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보기들은 다 질소고정 미생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거 맞겠죠? 12번에는 3번이고요. 1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립목으로 성숙했을 때 수형이 원추형으로 발달하는 수종이 무엇이냐? 원추형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모양, 수형이 요런 모양이 되는 게 원추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구형이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구형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가 구형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로 구형이 되는 것은 화렵수가 주로 구형이 되고 원추형 위로 갈수록 이렇게 뾰족해지는 이런 형태는 침엽수가 주로 이렇게 뾰족해지는 원추형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1번의 항명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거는 팽나무죠. 그리고 2번의 항명은 삼나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번의 항명은 아예 딱 봐도 나 플라타너스야 라고 딱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플라타너스를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하고 싶으면 이거 양버줌나무. 그리고 지금 여기 4번 같은 경우는 느릅나무. 이 중에서 침엽수 하나밖에 없죠. 2번. 그래서 팽나무, 느릅나무과예요. 그리고 여기 양버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버줌나무, 이거는 버줌나무과, 아예 버줌나무라고 아예 이름이 있으니까 버줌나무과이고, 그리고 4번에 있는 이 느릅나무는 느릅나무과. 그리고 얘네들의 학명들, 우리 학명 프린트 다 이제 이론 수업 들으셨으면 학명 프린트 있잖아요. 거기서 얘네 학명들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거기서도 보시면 침엽수, 하렵수, 그리고 무슨 과 이게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정도 학명은 외우고 계셨어야 되는 그런 정도 이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요 정도 선에서 침엽수 하나 딱 골라내는 것 정도는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나한테 뭐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혹시 여기 보기들 중에 하나만 침엽수 또는 하나만 하렵수가 있으면 그게 답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구분이 안 돼. 그러면은 음수, 양수 구분해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만 음수거나 하나만 양수라고요.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모르면 뭐 찍어야지. 근데 뭘 알아야 찍지.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찍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력이 받쳐줘야 찍을 수 있는 그런 특성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해도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교목, 관목을 구분해봐요. 그러면 하나만 교목이거나 하나만 관목이에요.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분 정도는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특히 침엽수, 하렵수 구분은 필수로 깔고 가셔야 돼요. 1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조리막 시험 문제가 이 정도 수준으로만 아마 국가직에 나와준다면 아마 100점이 수두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직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국가직까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주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아무래도 국가직은 지방직보다는 조리막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번에 조리막 잘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문제를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문제를 냈는데 그렇게는 사람들이 시험을 잘 봐? 아니 내가 문제를 잘못 냈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씌우면 한 번은 좀 어렵게 낸다거나 할 수가 있어요. 일단 14번 문제 같은 경우 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예, 가번은 봉우리 식재, 2번은 치식, 일반 치식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봉우리 식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일단 땅을 파요. 땅을 파기는 파는데 땅을 파가지고 봉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게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식재를 하기 위해서는 뿌리의 특성이 직근성이 아니라 천근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 그림에서도 보세요. 이렇게 뿌리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골고루 뿌리를 펴줬잖아요. 뿌리를 이렇게 펴주기 위해서는 천근성의 특성 가지고 있는 애야. 뿌리가 이렇게 펴질 수가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치식. 치식 같은 경우는 땅을 안 팠어요. 땅을 안 파고서 흙을 도둑하게 쌓아서 거기에다가 이 나무를 심어준 거. 이게 이제 치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치식을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곳에서 하냐면은 습지로서 배수가 불량한 곳. 습지로서 배수가 불량한 곳.
그리고 자갈이 많아서 구덩이를 파기 어려운 곳. 이런 곳이 취식을 실시를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천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천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심을 때 얕게 심으면 천식이에요. 심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심을 때 깊게 심어주면 심식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정도 그림은 교재에서도 워낙 많이 봤고 또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신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번에는 답이 1번이고요. 1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 작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답 1번. 상체 작업 그리고 판가리 작업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379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팁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를 보시면 수목의 상체 시기라고 해가지고 1년생으로 상체하는 것들, 2년생으로 상체하는 것들, 3년생으로 상체하는 것들 이렇게 쭉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다고요. 수목의 상체 시기와 관련해서 1년생으로 유연생으로 상체하는 것에 소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소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낙엽송, 그리고 참나무류까지. 그리고 2년생으로 상체하는 것은 독일 가문비와 잣나무, 그리고 3년생으로 상체하는 것은 전나무. 이거 많이 보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봄이 상체 시기로 알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항상 판가리 작업 또는 이 상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서리에 피해가 없는 한 이른 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직 눈이 트지 않은 시기에 실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가을 상체를 하게 되면 한 해도는 건조해를 입기 쉽다. 아무래도 가을에 상체를 했다라고 하면 그 시기는 비가 많이 안 오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물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조에 비해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로 직근만 발달하는 수종은 측근이 발달한 후에 상체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거와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어떤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냐면 상록성 참나무류인 가시나무 같은 애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상록성 참나무 류인 가시나무 같은 애가 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써있는 참나무류라고 하는 것은 상록성 참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뭐 상수리, 신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는 낙엽성인 거죠. 그죠? 그런데 얘는 상록성 참나무예요. 가시나무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파종 당년에 직근만 발달하고 측근, 세근 발달이 잘 안 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런 애들은 1년생 때 판가리를 하면 그냥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측근이 충분히 발달이 된 한 3년생이 될 때까지 뒀다가 판가리를 하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 그것도 전에 기출이 됐었던 사항이죠. 그리고 묘목은 클수록 공간은 정해져 있다라고 봤을 때 묘목이 이따만한 거랑 요따만한 거가 있다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당연히 묘목이 이렇게 크면은 공간이 정해져 있으면 많이 못 심는 게 정상이에요. 소식하는 거죠. 그리고 땅이 비옥하면은 나무가 수분, 양분 이런 걸 충분히 잘 먹어가지고 금방 쑥쑥 자라니까 충분한 생 공간 가지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4번 보기 가지고서 헷갈리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소식하는 경우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본다면 지엽이 옆으로 확장하는 것들,
옆이 옆으로 확장하는 거, 가지라든지 잎 같은 것들이 막 옆으로 확장하는 애들은 당연히 한 개체가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성을 가지겠고, 그리고 또 양수, 또 양수가 응수보다 소식을 해야 한다. 그죠? 양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햇빛을 잘 받아야지 생육이 좋다 보니까 서로 걸리적거리지 않게 햇빛 안 가리게 공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체묘에 거치할 때에도 소식을 해야 한다. 상체묘에 한동안 둘 계획이다. 그러면은 상체묘에서 좀 한동안 둘 계획이면 거기서 아무래도 조금 잘할 수밖에 없으니까 공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지적수를 위한 토양 조건과 수중을 옳게 짝지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이고요. 답은 4번. 4번. 해양목, 특백나무. 이거 우리 교재 파트 4 부분을 보시면은 적지적수와 관련해서 애들 내용 쭉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적지적수와 관련해서 토성 분류에 따른 수종 분포, 토심과 관련한 거, 경사도에 따른 거, 그리고 토양 산도별 이러한 것들 쭉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이거는 그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16번에는 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단순 암기가 더 피곤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해를 하는 것들은 내가 한번 잘 이해를 해놨으면 이렇게 저렇게 응용도 해가지고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앞뒤 생각 안 하고 드립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는 더 피곤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가 좀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거 4번 보기 같은 경우는요, 이 생태 파트에서 적지적수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 거를 안 보고 파트 3에서 보시면은 토양 산도와 관련해서 쭉쭉 애들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외우고 계셨어도 어느 정도 답을 좀 찾을 수는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답은 4번인데, 그럼 먼저 여기 1번에 있는 오리나무류와 쌀이나무, 얘네들은 토성 분류와 관련해 가지고 미숙토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성숙토양토가 아니라 미숙토. 그리고 황철나무하고 아카시나무 같은 경우는 토심의 얕은 곳에서, 깊은 토심이 아니라 얕은 토심. 그리고 전나무, 가문비나무, 얘네들은 극경사지에서. 답은 4번. 이거는 그냥 파트 3에서 토양 pH와 관련한 수종들 쭉 구분되어 있는 거 그 기준으로 찾으셨어도 되는 문제. 1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맞추셔야 되는 문제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에서 파트 10에서 아까 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제가 그 파트 10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파트 10을 보시면 표 10-1번이 표 10-1번이 침엽수류 분류하는 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거기에서 보시면은 소나무과의 가문비나무 속과 전나무 속이라고 하는 거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종비나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가문비나무 속에 속하는 것이죠. 종비나무는 가문비나무 속이에요. 그런데 전나무, 분비나무, 구상나무 얘네들은 전나무 속이죠. 그리고 얘네는 학명을 외우고 있었으면은 뭐 그냥 쉽게 답이 나오는 또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는 학명을 외우고 그거 기준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답은 4번. 그러면 가문비나무 속이 말이 나왔으니까 가문비나무 속에 속하는 것은 종비나무 외에도 그냥 가문비나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독일 가문비나무 이러한 것들이 또 가문비나무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1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의 답은 1번이네요. 작업중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모두 고르시오. 기억번, 니은번이 옳은 거예요. 일단 이 산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윤벌기가 끝나기 전에 갱신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전갱 작업이다. 그죠? 개벌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개벌은 싹 다 윤벌기가 돼가지고 나무가 벌채가 되고 나서 갱신되니까 개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후갱 작업이라고 하지만, 산벌 작업은 이런 특성 때문에 전갱 작업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모수림 작업에서 못으로 남기는 나무들은 질 좋은 나무를 남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질 좋은 나무를 남겨줘야지 후대가 질 좋은 애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못으로 남긴 애들은 질 좋은 애들이어야 된다. 그래서 평균보다 생장이 좋은 나무를 남겨줘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가 또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못으로 남기는 애들은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육 입지 요구도도 낮아야 돼요. 그래서 좀 척박하고 좀 불리하고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도 잘 견디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또 모수가 가져야 되는 특성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디귿번호를 한번 봐주시면은 외림 작업을 할 때 맹아가 많이 발생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루터기 높이 30cm로 하면은 너무 이거 안 된다. 그죠? 우리 항상 외림 작업할 때는 낮게 잘라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보통 한 10cm 정도, 10cm 정도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그루터기 높이가 30cm 정도로 높으면은 처음에는 거기서 맹아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그루터기를 많이 남겼으니까 많은 양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초기에. 그래서 맹아가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맹아들은 이 모주의 근개에만 의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주의 근개가 문제가 생기면 위에서 나온 맹아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못 살는 그런 결과가 생겨요. 그런데 그루터기를 낮게 하면 어때요? 그루터기를 낮게 하면 땅가 근처에서 맹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맹아들은 스스로 근개를 형성을 함으로써 알아서 모주의 근개가 문제가 생겨도 알아서 수분 양분 먹으면서 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낮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모수림 작업은 음수 아니잖아요. 양수잖아요. 양수. 그죠?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개벌 작업, 모수 작업 얘네들은 양수라고요. 그죠? 그런데 산벌, 택벌 얘네들은 음수라고요. 산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중에 음수, 양수 둘 중에 딱 찾아, 둘 중에 구분을 해라 이러면 음수이지만 극단의 양수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얘만 빼고 개벌, 모수, 산벌 작업, 개벌 작업, 모수 작업, 산벌 작업 얘네들은 또 뭐예요? 동령님이 형성이 된다. 그죠? 그런데 택벌 작업만 얘만 이령님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다른 애들은 다 동령님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산벌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동령님이 형성이 되는데 아주 특이적으로 성숙한 나무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린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형태이다라는 것이죠. 모수 작업은 모수림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남기는 모수가 종자를 떨어뜨려 줘요. 그리고 산벌 작업도 내가 산벌 작업할 때 남기는 나무가 종자를 떨어뜨려 준다. 그런데 모수림 작업은 모수가 종자만 떨어뜨려 주면 자기 할 일은 끝난 것이다. 보호는 안 해준다. 근데 산벌 작업은 종자도 떨어뜨리고 애기나무 보호까지도 해준다. 그래서 18번에는 답이 1번, 1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엽 화력수에서 탄수화물 이동과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 다른 보기가 좀 낯설다라고 하는 게 있어도 답은 찾을 수 있는 문제. 그죠? 우리 사부 조직을 통해서 운반되는 탄수화물은 무조건 비환원당이라고 우리 엄청나게 이론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도 그렇고 여러 번 개인장이 많이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부조직을 통해서 운반된 탄수화물은 비환원당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기출도 된 그런 사항이란 말이죠. 꼭 반드시 아시고 계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1번을 한번 봐주시면은 단풍나무와 자작나무 사부수에게는 과당이 다량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냐면 이런 거 탄수화물의 종류와 관련한 게 교재에서 있고 그 아래에 보시면 팁이 있어요. 거기 슈크로즈와 관련된 사항이 써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일단 그 슈크로즈라고 하는 것이 사부를 통해서 이동하는 탄수화물의 주성분이다. 그죠? 그래서 단풍, 자작나무의 사부수액에 다량으로 들어있는 거는 과당이 아니라 슈크로즈라고요. 슈크로즈예요. 그리고 목부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이나 눈에 탄수화물과 무기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사부수액이 목부수액이 아니라 사부수액이. 그죠? 목부는 물,
사부, 태간부가 탄수화물의 이동 통로. 항상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거 사부수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탄수화물이 뭐 자기가 걸어가나? 걸어가는 거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부수액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물이랑 같이 움직인다라는 얘기. 그죠? 그거는 좀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때 무기양분도 아주 뭐 무기양분이라고 하는 것도 얘도 같이 이제 공급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장하고 있었던 질소가 어디를 통해서 이동해요? 사부를 통해서 이동하죠. 그때 저장하고 있었던 질소가 걸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겠죠? 그래서 우리 무기양분 같은 것들도 땅에서, 토양에서 나무의 몸 안으로 들어올 때는 물이랑 같이 목부를 통해서 들어온다. 그렇지만 저장되어 있었던 무기양분은 사부를 통해서 이동한다. 그렇죠? 그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이제 4번 보기 한번 봐주시면은, 예, 전분이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에 의해서 세포 질에 직접 축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엽록체에 직접 축적이 되는 특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4번 보기가 조금 낯설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겠지만 3번은 확실히 아셨어야 되는 거고, 1번, 2번 같은 경우는 그간에 공부했었던 거 가지고서 뭐 이거 혹시 그건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0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의 답은 4번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4번. 침엽수는 수종이 이루어질 때에 배와 배유가 동시에 형성이 된다. 4번이에요. 배와 배유가 동시에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배유가 먼저 발달이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배유가 먼저 발달해야 된다. 그리고 배유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배가 배유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죠. 우리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배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줄기, 이 뿌리가 될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이 배이다. 그리고 배유는 배가 자랄 때 양분을 공급을 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배유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싹이 될 부분들이 나올 때 배유가 양분을 공급을 해준다라는 얘기라고요.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셨을까요? 그래서 배유가 먼저 발달이 되어 있어야 배가 자랄 때 양분 공급을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랑 똑같은 내용을 교재에서 못 봤다고 하더라도 그럼 배유하고 배가 하는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배가 자랄 때 배유로부터 양분을 공급을 받아야지 애들이 싹이 나는 건데, 그렇다면은 배유가 먼저 뭔가 발달이 되어 있어야지 양분 공급이 되겠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 맞을까요? 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이토키닌이라고 하는 것은 배유 발달에 필요한 생장 조절 물질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종자 파트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은행나무 배유 발달하는 데에 있어서 사이토키닌이 필요하다라고 써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ABA 종자 휴면, 이거는 뭐 이거 못 알아보면 진짜 큰일 나는 목이죠. 이 정도는, 그죠? 그래서 이 ABA라고 하는 것은 휴면을 유도를 하고 또 뭐 종자발화 억제, 그리고 스트레스 감지, 그런데 특히 수분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가 ABA, 그죠? 그리고 또 낙엽 떨어뜨리는 거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래서 탈리 현상을 촉진한다. 그러한 것들도 다 ABA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리고 물풀의 나무 종자는 미숙배 형태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숙배를 가지는 것은 우리 교재에서 어떤 애들을 언급하고 있냐면 주목, 향나무, 들매, 은행. 그죠? 주목, 향나무, 들매, 은행.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들매라고 써 있었으면은 명확하게 알아봤을 텐데 물풀에라고 써 있어가지고 물풀에 이거 뭐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물풀의 나무하고 들매나무하고 같은 속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속이에요. 그래서 같은 속이니까 얘도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예. 그리고 우리 이거 뭐 조림학과 관련되는 전공 서적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예, 그래서 사실 물풀의 나무와 관련된 거가 이렇게 미숙배 형태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학문사책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문사책이 아닌 다른 전공책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물풀의 나무를 언급하고 있는 책도 있어요. 그리고 물풀의 나무 외에 또 덜꺽나무 속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덜꺽나무 속이라고 하는 것도 한 개만 추가로 적어주시고 예, 그래서 얘네들도 다 이제 미숙배 형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미숙배라고 하는 것은 종자를 채취한 당시에 배가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그래서 종자에서 싹이 안 나는 거죠. 그게 미숙배 또는 미성숙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요. 겉모습은 성숙이 됐는데 속 안에 들어있는 배가 덜 자란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배가 덜 성숙된 거다. 그거를 수목생리학체 기준으로는 배휴면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수목생리학 기준으로는 미숙배를 배휴면 이렇게로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배휴면하고 미숙배 이거 수목생리학책 기준으로는 이걸 같은 걸로 묶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0번에는 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숙배는 후숙을 하면 된다. 그렇죠? 미숙배 후숙하면 된다. 후숙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조리막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조리막을 정말로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점수가 좋게 나오셨어야 되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긴장을 해서 그래서 실력 발휘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과목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 이랬을 경우에는 정말 좀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실망스러운 점수가 나왔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좀 좋은 점수가 나오셨어야 되는 1차였었죠. 아직 9가지 남아 있으니까 어제 임업경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조리막 점수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시면은 9가지에서 잘 하시면 돼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방직 조리막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